서기 1세기 초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는 벽돌의 도시를 받아 대리석의 도시로 남기겠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지중해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로마의 내부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밀, 히스파니아의 은광, 갈리아의 포도주, 시리아와 동방의 향료와 비단이 끊임없이 로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매년 수십억 세스테르티우스가 로마 시내로 쏟아졌고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로마에서 그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단 하나였습니다. 땅,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 이 이야기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로마를 지켰던 한 평범한 시민 마르쿠스의 몰락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의 승리를 위해 피를 흘렸지만 결국 로마의 집값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로마 군단의 평범한 병사였습니다. 기원전 20년대부터 약 10년 동안 다뉴브 강변과 라인강 유역에서 복무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는 진흙 속에서 잠을 청하고 게르만족의 매복과 기습을 수없이 견뎌냈습니다. 전역할 때 그는 명예로운 퇴역증과 약간의 퇴역금, 그리고 언젠가 공공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오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밭은 잡초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 농가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대신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농장 라티푼디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라티푼디움은 단순한 대농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최초의 대기업형 농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수만 명의 노예 노동력, 귀족들의 막대한 투자 자본, 카르타고 전쟁과 그 이후 정복 전쟁들로 노예가 넘쳐났고 이들은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생산한 곡물의 가격은 자영농이 가족 노동으로 만든 곡물보다 훨씬 쌌습니다. 결국 경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마르쿠스의 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빚더미에 올라 땅을 저당 잡혔고 그 땅은 원로원 귀족 가문의 라티푼디움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로마는 외적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영농 계층은 이미 내부에서 패배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약 20만 명이었던 도시 농구가 서기 1세기에는 80만에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대 세계 최초의 메가시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업 상태에 놓였고 로마 사회 최하층인 프롤레타리가 되었습니다. 자산은 없고 오직 아이들만 재산인 자들이라는 뜻 그대로였습니다. 마르쿠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농부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의 또 한 명의 도시 빈민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내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성벽 안에 제한된 공간에 1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투기꾼들은 해결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위로사차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다세대 주택, 인슐라가 대량으로 지어졌습니다. 인슐라는 평균 4층에서 6층이었고 일부는 8층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재 골조에 진흙 벽돌과 얇은 석재로 지어졌고 상층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저렴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건물 높이를 70 로마 피트로 제한했지만 돈 앞에서 규제는 늘 무력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얻은 방은 6층 꼭대기였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파르며 어두웠고 물은 1층 공동 수도꼭지에서 직접 길어와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 아래가 불가마처럼 뜨거웠고 겨울이면 바람과 추위가 벽 틈으로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재 위험이 극심했고 건물 붕괴 사고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월세는 그의 소득 절반 이상을 삼켰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하면 그는 이미 렌트푸어였습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크라수스가 부를 쌓는 방식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재난을 사업기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는 공공 소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대신 크라수스는 500명 이상의 노예로 구성된 사설 소방대를 운영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의 소방대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나에게 팔겠소? 지금 서명하면 불을 끄겠소. 헐값에 서명하면 불을 끄고 재건축해 임대했습니다. 거부하면 그대로 불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마르쿠스가 사는 인슐라에서도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기름 램프가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나무 계단과 복도를 타고 순식간에 6층까지 번졌습니다. 크라수스의 소방대가 도착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불은 꺼졌지만 소유권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제국은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내부 경제는 이미 균열투성이었습니다. 전쟁 비용과 행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황제들은 화폐를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은하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곡물 가격과 임대료는 치솟았지만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무료 곡물 배급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마르쿠스의 배급분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는가, 집세를 내는가. 로마 법은 가차 없었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모든 동산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어느 추운 날 밤 빈 방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로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로마의 집주인들은 내 눈물을 짜먹고 있다. 불만이 커지자 황제들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북아프리카, 히스파니아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미디아의 팀가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시 중심의 상업지와 비옥한 농지는 이미 귀족과 투기꾼들이 선점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돌아온 땅은 도시 외곽의 메마른 언덕이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땅마저 헐값에 팔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은 또 한 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마의 병폐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법은 부자의 편이었고 시장은 독점되었으며 기회는 세습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공화국의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임차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는 왜 외적의 침략만으로 무너졌는가? 왜 시민들은 더 이상 제국을 지키려 하지 않았는가? 그 답은 마르쿠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리석 신전과 개선문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은 이미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2000년 전 마르쿠스는 폐허가 된 인슐라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성실히 일했고 목숨을 걸었는데 내 집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제국의 영광은 화려했지만 그 영광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